여러분들 먼저 호흡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우리 몸이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되면,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저거는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참 정말 한심해요. 저게 무슨 논문에 나와 있는 거면 못 읽는다고 하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교과서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 놓으셨냐면요, 이 상기도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면역 반응이 똑같아요. 코로나19가 들어오든 사스가 들어오든 메르스가 들어오든 인플루엔자가 들어오든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변이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변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백신은 변이가 문제가 되지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아무리 변해봤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디펜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디펜스 시스템 완벽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결을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하고 코로나19하고 감염됐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은 똑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는 감기는 감기인데 어떤 감기예요? 감염이 잘 되는 감기예요. 작년 3월에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학자들이 밝혔어요. 코로나19 유전자, 이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보니까 이 삼지창 모양으로 붙은 놈으로 세포에 딱 붙는데, 그 붙는 양상이 기존의 감기보다 15배에서 20배 정도 강하게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15배 내지 20배 정도 전염력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바이러스가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진짜로 자기 스스로 못 살아요. 그 안에 유전자가 RNA로 된 유전자가 있고요. 그 유전자가 그냥 있으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싸고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유전자를 이렇게 포장을 해준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사람 몸에 들어와야만 증식이 가능해요. 자기 스스로는 증식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 몸에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그리고 사람 몸에는 자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 거예요.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딱 그 사람 상기도에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붙는 ACE2라는 자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붙으면은 끼릭끼릭하고 탁 돌리면 착탁 하고 열리고 바이러스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RNA가 들어가서 그 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이 핵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복제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복제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자기 유전자를 막 복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는요, 여러분 유전자를 항상 대개는 거의 99%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예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그 RNA라는 유전자가 뭐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그 RNA를 싸고 있는 단백질과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만드는 정보예요. 그 유전자 자체가. 그 유전자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기를 싸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RNA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RNA를 싸주는 단백질과 스파이크 프로테인, 즉 사람 세포에 붙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다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유전자는 바로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유전자가 사람의 핵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핵 속에 있는 DNA를, 그 유전자를 복제하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하나님이 그 기계를 만들어 놓은, 그 기계 속에 자기 쓱 집어넣어서 막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하면 한 세트, 두 세트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세포질로 나와서 뭘 하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정보에 따라서. 이제 mRNA라는 게 돼가지고 이 라이보좀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리보소체라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그 유전자하고 그 단백질이 합쳐지면 완성된 바이러스가 하나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좀 모르겠죠, 잘. 무슨 얘기인지 잘. 아무튼 여러분 이런 개념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우리 몸에 감염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놈이 아무튼 들어와서 자기를 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복제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는 절대 복제 못해요. 아시겠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게 없어지면 없어지지 늘어날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증식이 돼요. 사람에게 감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리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려고 그냥 이러고 호시탐탐. 근데 대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 특히 감기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할 때 굉장히 증식의 호조건을 사람 세포로 잘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워질 때 감기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아무튼 지금 제가 이제 막 떠들어가지고 제가 확진자라고 하면 제 그냥 침 비말에 그 바이러스 섞여가지고 여러분들 코 속으로 딱 들어갔다 이거예요. 딱 들어가면 이 감염세포, 그러니까 호흡기 상피세포예요. 이따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호흡기 상피세포에 딱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파이크 프로테인하고 ACE2라는 그러니까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 열쇠가 호흡기 상피세포에 붙어 있는 ACE2라는 그 자물통에 탁 맞으면 착착하고 열려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뭘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코로나19는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냐면 박쥐에서 온 거예요. 박쥐. 여러분들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메르스는 뭐예요? 낙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스는 뭐예요? 사냥고양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2000년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는 계속했지만 여러분 바이러스는 변이를 멈춘 적이 없어요. 변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개들의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1999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각 사냥고양이는 사냥고양이, 박쥐는 박쥐, 낙타는 낙타, 사람은 사람, 개는 개 자기들 자체 내에서 서로 감염을 주고받았지 사냥고양이가 사람에 온 적이 없어요. 1999년까지 낙타가 사람에게 감염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0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새로운 2000년이 시작될 때 우리가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이제는 생명공학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생명공학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공학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라고요? 유전자 조작이에요. 여러분 유전자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이에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는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생명의 근원이 유전자거든요. 여러분들 생명이 유전자 없는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야. 유전자 가지고 각 동물마다 생물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루살이를 위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바탕으로 하루살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알잖아요. 유전자 수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23쌍이라 46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달라요. 쥐는 몇 쌍이다. 아무튼 달라요 다. 그 유전자의 그 수가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은 유전자를 바탕으로 했는 생명 그러면 유전자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냥 그 생명의 근원이 유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유전자 가위가 나왔어요. 가위. 여기 유전자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과학자라 그 유전학 공부를 해서 알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유전자는 쉽게 이렇게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 인간들 정말 대단해요.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붙였다 띄웠다 이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생명공학의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이놈들 봐라. 이제 그냥 유전자를 떡 주물르듯 주무르는구나, 이놈들이. 안 되겠다. 내가 경고해야 돼.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전자를 떡 주무르듯 하는 그런 시대를 예고하시고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이미 생명나무 열매를 이놈들이 틀림없이 건드릴 거다. 그래서 내가 동산통편의 그룹들과 화영금을 세워야겠다 해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요, 그 교만함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와, 여러분들 1980년대에는 에이즈를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자를 경고하셨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뭐 그냥 이제는 뭐 과학자들이 뭐 크리스찬 과학자가 아니고 다 그냥 유전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유전자 가지고 조작된 쥐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구비가 안 나와요. 논문도 실리지가 않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유전자 조작된, 여러분들 비타민C 실험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것도 유전자 조작된 쥐를 가지고 한 거예요. 저조차도 제가 과학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거 안 쓸 수가 없어서 그 쥐를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 이놈들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워닝을 하자.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2001년 가을에 바로 여러분들 그 중국 광동에서 사양고양이를 키우던 주인이 사양고양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인류 최초로 사양고양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랬어요? 사양고양이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사람의 에이스트 프로테인에 안 맞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열쇠가 구멍에 들어간다고 열려요? 안 열려요. 그죠? 들어갔는데 안 열려요. 왜? 끝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안 열려요. 기가 막혀요. 야, 이거 열쇠 만드는 사람들 대단하다. 요 조금 차이 가지고 열리고 안 열리고가 정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속 변이를 만드는 거야. 넣더니 안 열려. 또 조금 끼릭끼릭하고 변이를 만들었더니 착하닥 하고 열린 일이 2001년 가을에 중국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죽었어요. 그 자녀들을 학교 가서 막 그걸 퍼뜨렸고, 엄마는 마실 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을 감염시킨 거예요. 일파만파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002년 1월, 2월에 홍콩에까지 막 퍼져서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홍콩은 그때 세계적인 국제 도시였어요. 거기에 나온 여러 특파원들이 막 지금 홍콩에서 사람들이 괴질로 죽어가는데 보고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WHO의 한 특파원이, 야, 지금 홍콩에 괴질로 막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나와서 빨리 조사해봐라. 여러분들 그래서 WHO에서 조사단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엔 괴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코에서 이걸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보니까 글쎄 감기 바이러스 아니야. 감기 바이러스와 큰 차이가 없는 거의 똑같은 요만큼 차이 있는 그런 변이가 온 사양고양이 거라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들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중동에서 낙타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에게 똑같은 변이를, 낙타 사람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끼릭끼릭하고 변화가 돼서 착착 열리는 일이 생겨서 낙타에 의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사스는 치사율이 10%, 메르스는 치사율이 25에서 30%.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오래 못 가요. 왜? 내가 감염시킨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퍼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막 다니면서 퍼뜨려야 되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치사율이 높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스는 한 8, 9개월쯤 갔고 코로나는 한 3, 4개월밖에 안 갔어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은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끼릭끼릭해서 변이를 일으켜서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사람의 ACE2에 가서 해서 착착하고 열리는 일이 2019년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놈은 아까 얘기했죠.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구조를 보니까 전염력이 15배에서 20배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밝힌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원래 감기는요, 감기 바이러스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꼼짝도 못해요. 증식을 못해요. 그래서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그런 말에 나온 거예요. 5, 6월에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못해요. 더우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언제적까지 얘기냐면 선풍기를 가지고 부채를 가지고 우리가 더위를 이길 때는 그 말이 통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온유월 감기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에어컨 때문에요. 에어컨이 여러분들을 한여름에도 초가을 날씨에서 한여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밖에 온도가 35도인데 이 안에 빵빵하게 에어컨을 켜서 20도로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 체온 변화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매일매일 만들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온유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없어요. 에어컨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아유 여름 되면은 이게 끝날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들 15배 내지 20배 강한 전염력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놈이 딱 그 호흡기 상피 세포에 감염이 이렇게 딱 달라붙잖아요. 딱 달라붙으면 여러분들 잘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바로 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막 여기서 막 퍼뜨리면은 그 퍼뜨린 놈이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한테 안 가요. 그래서 마스크 벗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못 가요. 기껏해야 2m밖에 못 가. 기껏해야. 그리고 떨어지게 돼요. 비말이기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가까이서 제가 얘기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코 속으로 들어가서 호흡기 이 상피세포에 딱 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피세포가 탁 이 새끼 어딜 들어와. 우리 몸하고 여러분들 그 집에서 도둑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도둑이 들어오면 경찰이 막아줘요? 아니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문 잠그잖아요. 잠그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거를 도둑이 귀신처럼 알고 열고 들어왔다 치면 근데 주인이 그걸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야구방망이 들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와이프는 경찰에 119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113에 신고 119가 아니라 113에. 그죠? 응?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그 감염된 세포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천성 면역 기능이라고 그래요. 타고난 면역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염 세포가 알파 또는 베타 인터페론이라는 인터페론을 분비해서 이놈이요 알파 베타 인터페론 이게 잘 보이세요 이거? 이게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성질을 가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놈이 증식이 되지 않아서 이웃세포로 감염이 되지 못하게 막아준다고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면 옆으로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이라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물질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막 떠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실험으로 또 확인까지 했어요. 이 확인해서 이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폐렴이 돼서 죽더라. 그 쥐가 다 죽었다 하는 얘기 제가 아까 했잖아요. 제가 그 실험까지 직접 교과서에 나온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실험 맨 처음에 논문이 보고됐을 때 그거를 10년 이상 확실하구나. 아, 이건 재현이 되는구나. 누가 해도 그게 나오는구나. 그래야 교과서에 올라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 알파 베타 인터페론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 호흡기 상피세포 근처에 와 있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선천성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특히 암세포를 죽이는 굉장히 중요한 NK 세포라는 거예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거. 이 세포를 활성화를 해요.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요. 사실은 여러분들 20대 이하의 젊은이들은요. 여기에서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 NK 세포 활성화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알파 베타 인터페론으로 끝이 나요. 끝이 납니다.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너무나 강력하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웃세포 가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 주위에서 대충 그냥 바이러스가 증식. 그래서 그 20대 젊은이들은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몰라요. 전혀 증상도 없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알파 베타 인터페론의 분비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적어지면 증식을 완벽하게 못 막아요. 그리고 이웃세포로 좀 퍼지잖아요. 이웃세포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번 방어가 뭐냐?
뭐라 그랬어요? 이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 활성화시킨 NK 세포, NK 세포가 활성화되면요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걸 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걸 들으시는 거야. 알파 베타 인터페론은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막는다 그랬죠. 그래서 알파 베타 인터페론은 증식만 막을 뿐만 아니라 NK 세포를 활성화를 해요. 그 감염 세포 옆에 있는. 그래서 그놈이 딱 활성화가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마 인터페론이 나와요. 이 감마 인터페론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염된 분이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막 감염이 퍼지고 있는 거야.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겠어. 지금 저 안에 막 이웃 집들이 있는데 쭉 강도들이 막 집 하나씩 점령해 가는 거야. 그러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도저히 저거 퍼지는 걸 막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을 폭파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집을 폭파시키면 그 집도 폭파가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강도들이 다 죽는 거야. 그죠? 이 바로 감마 인터페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면 이게 실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왜? 알파 베타 인터페론으로 충분히 못 막기 때문에 감마 NK셀을 자극해서 감마 인터페론까지 나와서 감마 인터페론이 감염된 세포를 죽임으로 끝! 그게 끝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더 나오는 거예요. 가래가. 때로는 열도 나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열도 나고 여러분들 사실은 이렇게 요런 싸움이 일어나는 게 3일 정도 지속이 돼요. 3일. 그러니까 일단은 NK가 분비한 감마 인터페론이 감염된 세포를 죽였기 때문에 끝났지만 그 세포가 죽은 것만큼 상처가 났잖아요. 그죠? 상처가 조금 남잖아요. 상처 때문에 목이 칼칼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 그게 아무는데 한 3, 4일이 또 걸려요. 그 손상된 세포가 아무는데 3 내지 4일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는 일주일 안에 끝나는 질병이에요. Self Limiting Disease라고 그래요. 그 내과 책에 영어로도 내과 책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감기는 7일 만에 끝나는 Self Limiting. 여러분 알죠? 감기는 그냥 놔두면 7일이고요. 약 먹으면 얼마? 일주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감기는 약 안 먹으면 7일, 약 먹으면 일주일. 먹으나 감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약은 뭐예요?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중요법이 아니에요. 대증상에 대한 치료다 이거야. 콧물이 나면 콧물이 안 나게 하고, 기침이 나면 기침이 안 나게 하는, 열이 나면 열이 낮추는 약이지 감기약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약이 진짜로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비타민C가 진짜 감기약인 거예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비타민C 외에는 감기약이 없는 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게 코로나19든 인플루엔자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19는 너무 감염이 잘 되는 거야. 감염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보통의 감기보다는 좀 더 잘 퍼지는 거예요. 요거 지금 설명한 것보다 조금 더 심한 정도로 저런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연세가 많을수록 여러분들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져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발병이라고 그래요.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건 그냥 감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이제 아시겠죠? 이런 면역학적인 우리 몸에 방어 기전이 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
여기 항체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항체는 후천성 면역 반응이에요. 선천성 면역 반응하고 항체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신 맞으면 항체가 생겼냐 안 생겼냐 매스컴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중화 항체라는 말. 그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어디 항체 얘기가 나와요? 항체가 관여하는 병이 아니에요. 코로나19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연세가 많아지시거나 여러분들 사실은 연세로만 할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90세인데도 아주 건강하신 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연세가 많아지면 기저질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80대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80대라도 건강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2주 동안 격리만 하고 나오세요. 아무 증상 없이요. 그냥 이게 뭐야 병원에서 2주 감금 시켜놓고 이 자식들 뭐 나한테 치료약 하나도 안 주네. 그러고 나오신 분 많아요. 제 주위에요. 연세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연세가 높으면 기저질환이 많아요. 여러분 기저질환이 생기면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점막상피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기저질환을 앓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도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발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나이하고 왜 관계가 있느냐? 나이가 많으면 기저질환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단순히 나이만이 팩터라고 보시면 안 돼요.